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석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난주에 내보냈던 윤월 스님 증언에 이어서 제2의 증언자가 나와서 문재인 출생의 비밀에 관한 결정적인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정리해서 오늘 정리해 드리는 게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국내에 계신 독자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서 작업을 합니다. 중간에서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진 최고 지도자 출생의 비밀의 문제야말로 굉장히 결정적이고 아킬레스건이고 치명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교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인민군 장교 출신인 문재인의 애비 문영용을 6.25 전투 당시 체포한 학도병의 증언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 증언을 공개함에 따라서 문재인의 출생 의혹은 더 이상 어떻게 깔아뭉개거나 외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성큼 떠올랐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지속되는 관심사를 제가 댓글을 보고 저도 다른 배경으로 또 여러분의 관심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 윤월 스님의 증언에 진실성이 있고 믿을만하다. 그렇다면 관심은 두 가지는 모아집니다. 1953년에 태어난 게 아니고 1949년 북한 땅에서 태어난 문재인이가 어떻게, 언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 나라 국민으로 둔갑을 했을까? 그게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문재인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포로로 풀려난 아버지와 어떻게 합류했을까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는 며칠 뒤 다음 주쯤 방송에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월 스님의 증언은 연극으로 따지면 제1막에 해당됩니다. 오늘 방송하고 연속해서 이어지는 서너 개가 제2막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3막이 문재인 출생 의혹으로 모아집니다. 애비도 그렇고 애미도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난 자식 문재인 너는 어떻게 태어났고 언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둔갑했느냐를 저는 캐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경북 영천 전투에서 생포되기 이전 문영형이가 북한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궁금증을 여러분은 품으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 궁금증에 대한 해명입니다. 문영용이가 그냥 인민군 상위 계급장을 달고 내려왔을 리는 없다면 그 뭐냐? 이 궁금증입니다. 자, 문재인은 이미 자기가 낸 책 운명이라는 데서 여러 가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김일성 천하가 된 다음 아버지가 공산당 입당 제안을 애써 뿌리쳤다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애써 그걸 답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지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지를 오늘 일단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의 자서전을 여러분께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게 운명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운명이라는 책 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판사,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바꿔서 지금 서점가에서 팔리고 있는데 이 책을 낸 출판사가 여러분,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낸 출판사가 여러분 10대 애들 포르노 출판물을 내는 출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쇼킹하실 겁니다.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가교 출판 버전인데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출판사로 옮겼습니다. 이 출판사가 포르노를 내는 출판사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만든 책이 왜 그렇게 똥덩어리에 빠져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은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빨간 줄을 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때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공산당 입당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안 했다고 한다. 라고 문재인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입당을 강요받은 건 사실이나 끝까지 버티고 안 했다. 이거 누가 물어봤습니까? 문재인은 이렇게 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너스레를 떱니다. 아버지는 빨간 줄을 치신 걸 보시면 됩니다. 부산으로, 그 앞에 보면은 부산으로 나오신 다음에 장사를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보기에도 장사 체질이 아니었다. 조용한 성품이었고 술도 마실 줄 몰랐다. 그저 공무원이나 교사를 했으면 체질에 맞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설명한 자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문영영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본명이나 가명이 김용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겁니다. 자, 저는 이거를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책 전체가 거짓말의 덩어리인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해야지 문재인의 실체가 보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얘기를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원 스님은 경북 영천 전투에서 생포한 문영영의 얘기만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진실에 가깝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오늘 방송은 그 이전, 경북 영천 전투에서 잡히기 이전, 만 30살 이전 문영영의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우선 문재인 본인이 했던 아버지 관련 언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을 가치가 없다. 제껴버리시면 됩니다. 그거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적인 은폐 아니면 날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일단 밝혀두겠습니다. 그게 문재인 책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공무원 시험을 봤다. 그 전에 함흥농업 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거는 일제시대에 이미 했고 인공치하로 바뀐 다음에 김일성 치하로 바뀐 다음에도 공무원 생활을 계속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행간에 얘기하지 않은 사이에 많은 것이 숨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면 당시 흥남시청에 공무하는 핵심 공무원들 중에서 공산당 입당을 거부하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분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그거를 참조사항으로 여러분이 입력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자,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일성이가 인민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조직해서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산당의 핵심 보직을 줄까요?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한테 중요한 시행정의 보직을 줄까요? 특히 문영영이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청 농업과에서 근무를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가치가 큰 아주 그때 일제시대의 세계적인 규모인 흥남 비료 공장 일도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흥남 교화소,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 따지면 흥남 교도소에서 근무도 했습니다. 즉, 막 탄생한 김일성 정권을 보위하는 역할을 두루두루 수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한 경력자도 흔치 않았던 그 시절이었음을 여러분이 연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일제 때 시작했던 공무원직을 김일성 치하에서도 계속했다는 것 자체가 공산당과의 협조 관계가 굉장히 공산당과의 협조 관계를 아주 원활하게 끌고 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공산당하고 척진 사람한테 그런 보직을 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문재인이 자기 책에서 했던 아버지에 관한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일단 드러나지만 특히 기억해둘 게 따로 있습니다. 농업과장이라는 자리가 이게 보통 보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알기에는 그 후에 인사과장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농업과장이 진짜 꽃보직이고 핵심 보직이었습니다. 왜? 당시로서는 생사여탈권, 사람의 목숨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곡물 배급권을 가진 게 바로 농업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영영이는 그 흥남 지역의 권력자, 거물이 맞다고 봅니다. 중앙당의 권력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흥남 지역 권력자, 거물이
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때 나이가 만 30이고 우리 나이 따지면 31살인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김일성이 나이가 얼마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12년생입니다. 따라서 김일성이가 북한 땅에 떨어졌을 때 나이가 불과 30대 중반밖에 안 됐더랬습니다. 6.25 전쟁을 터뜨렸을 때 김일성 나이도 역시 40이 안 됐습니다. 만 38이었습니다. 문영영이는 우리 나이로 31살이면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다. 일찍부터 흥남농업 나온데 커리어를 쌓았다는 걸 염두에 두자면 지역공산당의 거물이라고 추정하는 데는 아직은 추정입니다.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영영에 대한 판단을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을 겁니다. 당신이 그거 뭐야? 대충 추론 대충 따져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뭐야? 당신만의 추정이 뭐야? 라고 물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했다가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문재인한테 굉장히 곤욕스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 애비를 건드렸다고 그래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저한테 쇠고랑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앞에서 견디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실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털어놓겠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윤월 스님에 이은 제2, 제3의 제보자가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 방송을 전할 뿐입니다. 우선 그분이 김인호 선생인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어시스트 해준 분은 MBC PD 출신입니다. 최도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하고는 물론 오랜 관계에서 서로 신뢰도를 확보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바로 이 얘기를 어시스트를 해줬습니다. 김인호 선생의 증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제보자는 김인호 선생은 6.25가 터진 뒤에 국군 방첩부대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을 오가면서 첩보 활동에 종사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김인호 선생입니다. 김인호 선생의 얼굴 사진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시겠습니다. 이분이십니다. 올해 연세가 96세십니다. 저는 4년 전쯤에 이태원에서 이분하고 식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 대한 기초적인 걸 그때 입력해뒀고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결정적인 증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6.25 전쟁 직후에 흥남 지역의 거물 공무원으로 움직이던 문영영 일당을 추적했던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영영이를 추적했던 분이 바로 여러분이 사진 보고 계시는 김인호 선생이었고 그때 김인호 선생은 방첩부대원이었습니다. 국군 중에서도 굉장히 에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도 김인호 선생은 그때 얘기를 모두 다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기억력이 탁월합니다. 근데 이분은 또 하나 결정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인사드리고 그때 이태원에 사실 때 그랬지만 이분은 당신이 살아온 내력을 젊었을 때 북한 지역을 오가면서 첩보전을 했던 내용을 담아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능라도 영환이라고 4년 전, 5년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이 보실지 모르지만 한미 첩보전의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김인호 장편소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저거는 여러 가지를 이유로 소설이라고 둔갑을 했을 뿐 철두철미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진실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김인호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선생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반공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김일성의 깃발을 들고서 첩보 활동을 했는데 그랬다는 이유로 훗날 김일성이가 아주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골석재판, 즉 김인호 이분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골석재판을 열고 그에게 사형을 때렸습니다.
김일성으로부터는 김인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려웠다는 뜻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인호 선생은 현대사의 숨은 주인공이 맞습니다. 자, 그런 김인호 선생이 문용용이와 어떻게 만나는가 중요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6.25가 터지기 직전까지 김인호 선생은 김일성 치하에서 흥남교도소, 그때는 이북애들은 교화소라고 얘기한답니다. 흥남교화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전 1946년 3월 1일 날 해방된 그 다음 날 동료들과 함께 김일성을 비난하는 삐라를 뿌리는데 협조했던 죄로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이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백의사라고 하는 조직과 연루돼서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 김일성 암살 기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삐라 선전활동, 반김일성 활동을 벌이는 조직은, 반공테러 조직은 백의사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유일했습니다. 김인호 선생은 그 조직에 연동돼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의사, 즉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조직은 반공, 반톡, 반탁, 반김일성의 깃발을 들었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숨은 주역으로 막 떠올라서 움직였고 그 중에 한 분이 김인호 선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던 김인호 선생이 흥남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가 인천 산육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돼서 밀고 들어오는 유엔군과 국군에 쫓겨서 도망가던 인민군들이 도망가면서 극적으로 구사일생으로 흥남교화소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 5명과 함께 국군 방첩부대원으로 현지 입대를 합니다. 즉 김인호 선생은 정식 국군이 된 것입니다. 그게 날짜도 정확합니다. 1950년 10월 16일의 일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50년 10월 16일. 그리고 그 당시 자기한테 직접적인 현지 입대를 하고 명령을 내렸던 방첩부대장이 공병식 중령이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놀라운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공병식 중령이 막 입대한 김인호에게 첫째, 흥남시 전체 치안을 유지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인민군 애들이 도망가면서 우물에다가 반공산주의 운동을 했다고 하는 흥남 여고생들을 생으로 집어넣어서 막 우물에다 빠뜨립니다. 이런 걸 꺼내가지고 정상적으로 시가 돌아가도록 움직이라고 하는 임무를 주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것 중에 임무 중에 하나가 뜻밖의 흥남시 농업과장 문용형이를 즉각 체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흥남시 전체 치안 유지를 맡기고 동시에 흥남시 농업과장을 체포하라고 하는 체포령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능라도 요관이라는 책 표지를 보여드렸는데 그 책을 뒤져봐도 이 얘기는 문용영이를 체포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거 너무 예민한 문제라서 옆에서 대필해 준 분이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그게 김인호 선생 육성으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성 파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기회에 들려드리겠고 아예 그분을 영상 녹화를 해서 이분의 핵심층은 오늘 내용보다 더 위력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왜 농업과장 문용영이에 대한 체포령을 국군이 내렸던 것일까? 왜 문용영이는 국군으로부터 체포당해야 되는 신세가 됐던 것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농업과장은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물 배급권을 움켜쥔 거물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문용영이는 전쟁통에 악랄하게 움직였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흥남 지역, 함경도 사람들, 지역민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CIC, 대한민국 첩보대는 문용영이를 잡아들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인호 선생이 자기 부대원들과 함께 문용영의 행방을 계속 찾던 와중에 뜻밖의 소식을 전하게 듣게 됩니다.
문제의 문영영이가 인민군 장교 계급장을 달고 낙동강 전선, 구체적으로 경북 영천 전투에 참전했다. 그게 벌써 2, 3개월 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따라서 문영영이는 성남 지역에는 없다는 얘기를 듣고 땅을 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체포작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문영용이 이렇게 변신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전쟁이 터진 뒤에 김일성은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 우마차, 자동차 이런 걸 징발할 수 있는 걸 법령에 집어넣지만 동시에 고위 공무원들이 인민군 장교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그래서 김인호는 자기 직급에 맞게 자연스럽게 인민군 상위 계급장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문영영이는 어떤 병력을 데리고 대한민국의 총뿌리를 돌렸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문영영이가 흥남교화소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다고. 흥남교화소, 교도소에서 있는 죄수들을 뽑습니다. 소년병을 포함한 죄수들을 뽑아가지고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그거를 인솔한 채 대한민국의 총뿌리를 겨누기 위해서 낙동강 전선으로 침투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정보까지 나옵니다. 이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제가 마음대로 지어냅니까? No. 김인호 선생의 증언입니다. 흥남에는 2개 교도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차출해서 잡범 800명, 소년병 400명을 각각 이끌고 합쳐서 1200명이면 작지 않은 병력입니다. 김일성으로부터는 저 난공불락의 낙동강 전투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서는 그런 오합지졸 병력이라도 간절히 필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영영이가 이 전투에 투입된 게 사실이라는 게 김인호 선생의 증언입니다. 추정컨대 문영영이의 병력은 인민군 8사단에 배속이 됐을 거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 참전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문영영이의 숨겨진 정체입니다. 그렇게 내려왔던 문영영이가 부대원 5, 6명과 함께 경북 영천 지역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다가 공교롭게도 당시 학도병이던 윤원 스님한테 딱 4가지가 잡혀가지고 뒤가 결박된 채 생포된 것입니다. 저는 이 2가지 스토리, 윤원 스님의 스토리와 김인호 선생의 증언을 2개를 합치면서 소름이 등에 쫙 돋습니다. 아까 방첩부대원이 된 김인호 선생은 문영영이가 경북 영천으로 내려갔다고 듣고서 수색을 포기합니다. 근데 윤원 스님이 증언할 때는 바로 그 경북 영천 전투에서 문영영이를 생포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2개의 얘기는 아구가 딱 맞습니다. 칼이 작심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칼의 위아래를 딱 맞춰보니까 아구가 딱 맞습니다. 놀라운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영영이의 입대 이후 모습과 입대 이전 흥남 지역 공산당 거물의 경력학원 2개가 하나처럼 연결됩니다. 드디어 우리는 문영영, 문재인 아버지 문영영의 스토리의 전체 모습을 우리는 꿰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재인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 자기 책에서 거짓말로 도배했던 비밀,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영광됩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올해로 100세가 다 되시는 김인호 선생이 이 얘기를 밝혀준 거는, 추가로 밝혀준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또 들려드리겠지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걸로 저는 이 나라 현직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문재인의 과거사, 그자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컴컴한 집안 얘기가 멀건 태양 아래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현우 선생의 영상 인터뷰를 이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겠다는 약속. 빠르면 다음 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얘기를 직접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은 그런 자기의 과거사를 꼭꼭 감춘 채 흥남쳤을 때 배를 타고 내려왔다고 생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이후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군무원 일을 했고 그래서 생계를 이었다고 떠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전지전능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저한테 증언을 해준 중요한 분들을 알게 됐고 그분의 성실한 증언을 기반으로 볼 때 문재인은 거짓말쟁이고 모든 것을 꽁꽁 감추는 어두컴컴한 인물이고 악에 꼬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연좌제가 대한민국에서는 폐지된 지 오래됐습니다. 5공화국 때부터 연좌제는 폐지됐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아버지 문제를 파헤치는 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릇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주사파 대통령 문재인 그 위에 인민군 장교 아버지 애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좌시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정당한 비판을 무슨 철진한 메카시즘이라고 떠들어대는 얼간이 같은 무리한테도 제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총뿌리를 들이댄 그 사람이 바로 문용형이고 문재인의 앱인데 그걸 모두 숨긴 채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은 문재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묻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저는 청와대 입장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쟤네들이 계속 외면할 때는 더 쇼킹한 정보를 추가로 까겠다는 약속을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출생의 비밀을 까는 연극의 1막 첫 번째였고 2막이 시작됐습니다. 3막까지 여러분이 갈 때까지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